예, 안녕하세요. 주창린입니다. 이건 제가 키우는 관음죽에서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이 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관음죽은 초보자도 좀 키우기 쉽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로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많죠. 네. 특히 암모니아를 잘 흡수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랑 뭐 햇볕이 잘 드는 발코니랑 뭐 그늘이랑 계속 옮겨 다니기도 해서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식물이죠. 예. 너무 크면은 옮겨 다니기 힘들잖아요. 예. 물론 성향에 따라 크게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 관음죽은 좀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행운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예. 다들 네이클로버를 생각하실 겁니다. 일명 토끼풀이라고 불리는 네이클로버입니다. 네이클로버가 가진 행운의 유래도 대부분 나폴레옹 얘기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유럽의 전쟁에서 상대 지휘관에 대한 저격, 이제 몰래 가서 딱 쏘는 거죠. 예, 저격은 서로 언금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끝을 보려면 협상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전쟁의 끝을 볼 수 없다고 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유럽은 항복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상대방의 지휘관을 죽이면 계약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진짜 다 죽이지 않으면 전쟁이 끝이 안 난다고 생각했던 걸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피해로 큰 이익을 보려면 상대의 지휘관을 살려둬야만 했던 것 같은데 당시 귀족들이 지배하던 곳이니까 귀족들이 지 살자고 만들어 붙인 인습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하간 그래서 역사에 남은 대부분의 역사에 많이 회자되는 대부분의 유럽 지휘관들은 일선에 나가서 정찰도 직접 하고 하죠. 예. 리더십 얘기로 위험한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뭐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자신이 상대방이 쏘지 않는 걸 아니까 자기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전쟁 시나리오를 그리고 전쟁 시나리오 만들고 각종 예상 못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지원과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숙지는 지휘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장들이 전쟁이 벌어질 곳이랑 상대 진지에 대한 정찰은 다 기본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쟁 중에는 눈먼 총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못 알아보는 상대방 부하들이 날 자기 쏴서 죽일 수도 있고 칼에 찔릴 수도 있고 화살 날라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정찰 중에는 포로가 될 위험은 있을지언정 죽을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런 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국가랑 전쟁하기 전까지는 계속 잘 지켜져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신기한 토끼풀 네이클로버를 보고 신기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총알이 날아와서 뒤에 있는 부관이 죽었다는 말은 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나폴레옹이 이 말을 황제가 되면서 했다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처럼 스스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이었을 테니까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었겠죠. 예. 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의 교훈은 이게 나폴레옹 얘기가 네이클로버 얘기가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행운은 누군가의 불행이 된다. 그러면서 주변에 쉽게 관찰되는 세이클로버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이클로버가 실제로 행복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와전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간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예, 이런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건 다 아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되게 독일식으로 와서 유럽에서 온 헌법의 내용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유럽의 사상이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 이념이 홍익인간에서 이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사회와 도덕에서 가장 높게 치는 부분이라서
철학적으로 행복을 얻게 하는 행위 차원에서 더 높은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행복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삶을 사시나요? 세우신 목표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한 목표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을 좀 했습니다. 좀 지나긴 했는데 퇴사자의 한 멤버였던 분이 예능 토크쇼에서 소확행이란 말을 안 좋아한다는 표현을 들은 것 같아요. 예. 행복의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냐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사람에 대해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행복을 상징하는 새가 있죠. 예. 파랑새죠. 예. 예. 이 파랑새를 찾는 마테리얼 링크의 원래 희곡이거든요. 제목 자체도 파랑새인 이 희곡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다들 소설 형태로 읽으셨을 텐데요. 틸틸과 미틸의 모험이죠. 예. 원작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틸틸과 미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일본에서 이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랬는지 찌르찌르와 미찌르의 모험이었거든요. 딱 보시면 T를 발음 못해서 찌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축복받은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간 그때도 행복의 정원에서 파랑새가 어디 있었는지는 아주 작은 행복들이 알았죠. 예. 이런 파랑새요. 예. 그런데 아주 작은 행복이라고 하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죠. 예. 건강이라든지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맑은 공기. 최근에는 맑은 공기가 좀 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파란 하늘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마침내 파랑새를 찾게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거 지금 그게 바로 행복을 가져온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라고 봐도 괜찮겠죠.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희생한다. 그것도 좋죠. 예. 하지만 둘 다 아니라면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겠죠. 예. 문제가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한 번쯤 파랑새 증후군에 걸려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바로 행복을 주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뭔가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목표로 했던 것을 성취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포기도 잘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예. 갑자기 마시멜로 테스트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는 지금 참아서 1시간 혹은 약속된 시간 뒤에 마시멜로를 2개 성취한 애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더 성공한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대란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일 2개보다 오늘 1개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인 신뢰의 문제겠죠. 목적 달성이 성취욕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얻는다. 그렇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을 평가해야겠죠.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뭔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행동을 한다는 건 습관적인 행동처럼 생각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민이랑 같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 중 하나가 경제성이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재무에서는 기업 가치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적이 있는 재무 담당자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선정 기준, 규칙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배우는 것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나 현실에서 바로 쓰기 어렵고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행동으로 바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과 실무적으로 좋은 방법 몇 가지 소개하고요. 그 기준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려 요인들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통째로 다 캐피탈 버제팅, 뭐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대내 캐피탈 버제팅이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계량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라고 재무관리에 대한 소개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뭐 기억하시리라고 믿지만 뭐 사실 그게 딱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되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이 책 이후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를 자본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캐피탈 버제팅. 네. 뭐 번역하면 무슨 우리말이죠, 그죠? 네, 자본 예산, 네, 캐피탈 버제팅.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자본 예산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네. 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뭐 현재와 미래 현금으로 추정해서 평가하는데, 그걸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이 고려하는 거죠. 대체로 투자안을 추진할 때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현금 지출이 많이 생기고, 그 후 투자안이 수명이 끝날 때까지 투자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대체로 이런 일반적인 뭐 사업의 프로세스도 그렇겠죠. 예.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현금 유출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이에 따라서 증가된 가치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지, 얼마나 가치가 증가할지를 분석하는 게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생산이나 판매를 위한 자산의 취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R&D라든지 직원 복지 같은 부분까지 뭐 기업의 세부적인 정책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본 예산을 위해서 우선 어떤 투자안들이 있는지 뭐 찾아봐야겠죠. 사업 목적에 맞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모든 대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최대한 많은 투자안을 찾는다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투자 대안별 찾은 투자안들이죠. 투자안들에 대한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측정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불가능한 게 맞겠죠. 예. 다만 이제 과거 사례나 경제 변화 등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걸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를 구축한다던가 하는 거는 어차피 기업이 최소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규제 위반에 따른 발생 비용이랑 규제에 맞춘 설비 구축 비용, 그리고 뭐 운전 비용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인 현금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추정된 현금 흐름이 뭐 측정된 거랑 별 차이 안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 하지만 좀 매출 증가를 위한 설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뭐 최근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고 뭐 수학적 모델이 정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추정 내용이 거의 측정 내용이랑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때 뭐 적정 할인율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예. 다음은 이렇게 나온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주로 전달할 내용이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뭐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캐피탈 버제팅의 정의처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을 여기서 같이 제시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재무관리자는 채택된 투자안에 대해서 계속 환경 변화와 프로젝트 수행 주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론과 기회비용의 구분인데, 전문가도 쉽지 않죠.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살펴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와 그 사후검증 사이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뭐 혹은 기각을 하고 하는 거죠. 하고 그 와중에 선택된 프로젝트에 맞춰서 소요 자금도 조달해야 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프로젝트도 수행해야겠죠. 예. 투자안에 대해서도 살짝 보면 투자안과 관계에 따라서 뭐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뭐
독립된 투자아니냐, 종속된 투자아니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아니냐, 뭐 그런 겁니다. 뭐 독립된 투자는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그것만 평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종속적 투자는 어떤 투자가 결정되면 그 안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속이라면 그 앞에 주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이 뭉뚱거려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상호 배타적인 안은 어떤 안을 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안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예, 독립된 투자안이라고 보고 다음은 이런 투자안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